네, 뭐 우리 동료 의원님들, 선배 동료 의원님들 간에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개파색이 강한 분이 되면 안 된다. 정말로 망한다. 라는 이런 위기의식을 의원님들 공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박 색채가 강한 분 내지는 탈당했다 복당한 분들이 해서 잡게 되면 절대 당이 통합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보수가 지금도 위기인데 정말 괴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 이게 누가 얘기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촉매제 역할을 한 건 저도 소속돼 있는 초재선 의원들 모임인 통합과 전진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통합과 전진에서 일찌감치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가 그 민주성과 투명성이 있는 리더여야 된다. 원내대표는 우리 나를 따르라는 식이 안 된다. 이거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당 이미지가 정말 얼마나 많이 실추돼 있었는가. 그래서 이 실추된 이미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품격 뭐 이런 거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개파색이 강한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저는 그때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러닝메이트 할 생각 그때는 전혀 없을 텐데 그 세 가지 기준을 발표를 하고 출마하신다는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100% 맞는 부분은 없지만 그 세 가지 요건에 제일 근접한 분이 나경원 의원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성함을 뭐 지지하는 분 밝히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선 초기 국면에 어떤 큰 흐름을 잡는데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제 뭐 언론이 굉장히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를 그 자꾸 이제 뭐 분류를 하고 구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잔류파냐 복당파냐에 따라서 5.18 이번 그 일부 의원들의 행사나 발언에 대해서 갈려지는 거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뭐 언론에서는 얼마 전에 또 뭐 이제 친환계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통합과 전진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줄을 서는 이런 거 하지 말자. 절대. 오히려 황 전 총리가 들어와서, 당에 들어와서 의원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의원을 한 명을 설득하는 게. 또 대의원 한 표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본인이 낮은 자세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 당의 희망이 거기에 있지. 아니, 좀 저기 하니까 의원들 가서 쭉 줄 서는 거. 아니, 진짜 과거에 그 반기문 총장 관련해서는 저 뉴욕까지 가서 줄 섰지 않습니까? 사실 탈당하신 분들이 무슨 대의 때문에 탈당하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먼저 가서 빨리 반기문 총장한테 줄 서려고 탈당한 분들이 참 많으셨다고 봅니다. 저는. 김무성 전 대표도 솔직히 인정했잖아. 그래서 지금 저는 황 총리 그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를 동료 의원들한테 그 모임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했고 적어도 우리 통합과 전진만큼은 그게 좀 정말로 개인적 친소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내놓고 그리고 특히 우리 모임 차원이 줄 서는 걸로 비춰지도록 정말 자제하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5.18 관련해서 저는 그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복당파냐 잔류파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발언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는 아니다. 라는 정도 말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 부분은 일단 5.18을 우리나라 이 현대사에 있어서의 어떤 큰 흐름을 잡는 민주화 운동이었다라는 거를 우리 당 내에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의원님들은 다 인정하는 거고요. 그 연장선 상에서 당의 모든 뭐 어떤 입장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어떤 집단도 그렇듯이 100%가 그에 동의하느냐 이거는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문제가 된 발언을 한 걸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의원님들도 5.18이 민주화 운동이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어떤 이런 말씀하신 분도 그 이후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인 걸 부정한다기보다는 이번에 이러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사실은 이런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선 때 그 소위 이제 기총소사 헬기에서 사격을 한 흔적이 광주 모 빌딩에 있다 없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통령께서 그걸 다시 조사하겠다. 그래서 취임하고 나서 국방부에 지시를 해서 국방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그게 기총소사의 흔적이 걸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또 조사를 하자. 라고 했던 거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39년 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40여 년 전 일이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돼서는 안 되겠다. 모든 의혹을 다 털고, 이번 기회에 다 털고, 그래서 다시는 이게 논란이 되지 않고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 역사에 이미 명확하게 자리 잡았지만 자꾸 또 조사를 하자니 아무튼 그렇게 하자라는 이 취지로 된 거다라는 말씀. 그래서 그날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모든 의혹에 대한 조사를 다 해보자. 법 취지, 재정 취지 또 내지는 법 조문에 따라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들이 뭐 아무튼 그래서 표현상에 분명히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표현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무리가 빚어지게 된 면이 있고 저희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씀 이미 누차 드렸습니다. 그 행사 있고 바로 다음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 당은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보는다는 입장에 추후에 저기도 없다는 걸 밝혔고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 바로 이어서 또 입장을 밝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듭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고 유감스럽고 또 관계되신 분들 중에 이번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하신 분들께는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걱정이 많고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정말 지나치다라는 생각도 들죠. 다만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대전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현상 이거는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다는 것이 하나는 우리 정치가 이제 다른 모든 부분과 같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과거 야당의 어떤 전당대회 또 지금의 여당이 야당 전당대회 할 때 보면 특히 야당의 경우에는 여당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 오고 뭐 이러니까 또 행사 준비도 잘 저기 되고 경호 뭐 이런 적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야당 전당대회의 경우는 다양한 형태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극단의 경우는 강목도 등장하고 뭐 있었죠. 이런 적이고 이번에도 약간은 좀 약간은 과장되는 측면도 있다. 뭐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도 봤습니다만은 행사장 안도 아니고 행사장 밖에서 한 명이 하는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만은 뭐 저희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그런 면도 있는 반면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서 시장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돼야 하듯이 정치라는 장이 섰다고 봅니다. 그걸 보면서 다 판단을 하거든요. 오신 분들이요, 대의원이나 당원분들이 이거 좀 아닌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소리까지 내시기도 하죠. 그러지 말라라고.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스스로 위로한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지금 앞서 5.18 문제도 얘기했는데 지금 정말로 실제로 보면 5.18 자체를 제가 저기하는 게 아니라 5.18에서 소위 보상자로 민주화운동에서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로 해서 보상금을 받은 분들이 과연 누구냐 등등 해서 국민적인 의혹, 궁금증 이런 것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왜 그런가도 다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 당 전당대회 때 나타나는 지금 말씀하신 이거 너무 극우적인 거 아닌가라는 이 부분 이런 세상의 모든 일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물리학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사도 그렇다고 봅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 나타나거든요. 지금 우리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좌파 정권인데 이게 그냥 좌파적 정책을 좀 도입하는 걸 그걸 넘어서서 시장 경제 자체를 부정하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 뭐 이런 경제 면에서도요. 이렇게 온 국민이 싫다고 하는 소득주도 성장 끝까지 고집하고 북한과 관련해서도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비핵화는 확인도 안 되는데 일단 퍼주기부터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의혹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서 이런 지나치게 극좌로 가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반발 이런 것들이 반작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저는 언론에서도 이런 측면도 좀 작용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 이런 시각에서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렇죠. 저희 당이 얘기할 때 우리 현대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 지금의 위치를 누리는 그 과정이 결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것이었다. 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온 정치 세력이 저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주화는 지금의 여당도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산업화까지를 포괄해서 이걸 이끌어온 정치 세력이 우리 당이다라는 이런 저희는 뭐 자부심과 함께 어떤 앞으로 그걸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해야 된다는 역사적인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YS는 그 중에 민주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 중에 한 분으로 저희가 그런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거고 지금도 그거를 당내에서 부정하고 YS 노선을 버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YS 하면 딱 그분의 업적으로 다 인정하는 게 하나의 척결, 국내 사조직 척결. 지금 이거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금융실명제 전격 도입 해가지고 경제의 투명성, 민주성을 높인 부분, 그리고 지방자치제 전면 도입,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YS의 어떤 업적이자 우리 당이 함께 그분을 모시면서 이뤄낸 국가 발전의 큰 어떤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도 그 뜻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진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도 어떤 개념 성립을 하고 하신 말씀이었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결국 이제 투명성이 얼마나 이렇게 그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 얼마나 증대되고 제고됐는가 이 부분이 선진화의 척도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MB 시절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일정 부분 개선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권도 굉장히 우리 대표님 아시겠지만 예전에 여의도 정치 문화하고 지금하고 정말 엄청나게 정말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회 간의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게 바뀌었고 지금 투명해졌습니다. 뭐 저도 지금 정책위장 맡고 있지만 특활비 폐지돼서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선진화된 측면도 있다. 그런데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점이 있었다.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렇다고 MB가 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답답하다. 뭔가 그 불통이라는 얘기 많이 나왔죠. 왜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 얘기를 안 듣나? 근데 지금 전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중에는 박불통, 문먹통 이런 얘기인데 먹통 대통령이다. 국민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고치겠다고 하는 이 정권도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실망이 크시겠다 생각하는데 어쨌건 선진화와 관련해서 저는 두 정권 동안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선진화 많이 된 면도 있지만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심 내지는 우파 성향의 국민들의 민심은 기본적으로 상실감, 좌절감, 패배감 이런 거에 이게 저변에 깔려 있는 중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 이거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 정말 아니다라고 봅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없습니다. 이제는 정보가 특히 정보가 모든 게 공유되고 오픈되는 이런 저기에 어떤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집단 전체, 공동체 전체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거 이거 정말로 너무나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표가 되는 전당대회 때도 그랬고 이번 전당대회 때도 그때 홍준표 대표가 될 땐 저 혼자 집단지도 체제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많은 의원님들이 그 사이에 제 의견에 좀 동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단일성 체제로 가거든요. 이렇게 돼서 한 사람 앞에 쫙 줄 서는 거. 사실은 제가 모셨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면에 존경하지만 이회창 총재 시절에는 정말 일렬 동대로 줄 섰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정말 집안에서 아버지가 따라오라고 해도 무조건 따르라면 아무도 안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현실로서 현상으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좌절감, 이 모멸감, 모욕감 어떻게든 대한민국 이렇게 저기 하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왔고 또 이 정당을 지지하는 우파로서 이렇게 해왔다. 근데 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가 했던 게 다 우리 보고 적폐란다.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국민들, 당원들 입장에서도. 이 상태를 좀 해소해주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그게 황교안이었으면 좋겠다까지가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이다라기보다는 황교안이가 그걸 좀 해줬으면 하는 쪽으로 모이는 거죠. 그럼 왜 황교안한테는 모이냐?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 어차피 골라야 되잖아요, 정치는. 아까 나경원 원대도 결국은 그 기준에 그래도 제일 가까운 의원, 후보가 누구냐를 의원들이 그랬듯이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 중에는 황교안이라는 상품이 그걸 하려나 해줬으면 여기까지라고 봅니다.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후보들을 제가 제 의견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민심 다른 후보들은 훌륭한 점이 많이 있지만 또 이래서 하려고 보면 이게 조금 걸리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좀 걸리고 황교안 후보도 걸리는 게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제가 이렇게 저도 제 지역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충청도니까 그냥 황교안이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하면 왜요?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보단 저는 시스템으로 이런 거죠. 이제 봉숭아학당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집단지도체 관련해서 그런 다른 의견들을 해서 공통점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리더십 지금 그게 필요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파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검사로 활동하시고. 그래서 그런 점이 바로 국민들한테 어떤 좀 지금 아까 얘기한 작용 반작용 이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파적인 성향으로 이게 또 모여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쪽은 저쪽대로 또 이렇게 뭉치지만 이게 그래서 진영 싸움으로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되는 거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근데 원인 제공을 저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 통합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5.18 관련해서도 말이죠. 우리 이제 다 함께 미래를 얘기하자. 대통령이면 가령 여당에서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고 대통령도 또 같은 여당적이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이제 다 함께 미래로 가자 그래야 되는데 지금 같이 거기에 여당에 편들어가지고 5.18을 어떻게 하면 키워볼까 이런 대통령 이런 것들을 보고 우파의 국민들은 우파 국민들대로 또 이렇게 모이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황 총리께서 우파 성향이 있는 거 분명하지만 만약에 당권을 잡으면 우파 성향의 국민만을 이렇게 대변하고 그분들 시각에만 매몰된다면 정권도 잡을 수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도 불행해질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럼 뭐가 다른가 그러면 국민 통합이 정치 통합, 공동체 통합이 정치에 있어서의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최고의 목표. 그걸 안 하고 국민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좌파 대통령 나오면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이렇게 쪼개지 않습니까? 자꾸 편을 가르고. 근데 우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진 않았습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공동체를 통합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갈라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통진당 세력, 그리고 종북, 친북 세력, 이 부분까지를 다 안는다는 거는 그건 또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그분은 진짜 정치에 있어서 실패 인정하지만 애국심만큼은 저는 뭐 정말로 인정하는데 황 총리께서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저도 뭐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황 총리 본인도 지금 단일성 체제지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당내 지금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졌습니다. 아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희 당보다 이 넓어진 스펙트럼을 이렇게 안는 당내에서부터 그래서 당내 통합을 이뤄내고 그걸 좀 더 넓혀서 우파 통합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좌경도돼 있는 거에 불안감을 느끼는 모든 분들 국민들 통합해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반문 어떤 통합 이렇게 당내 통합, 우파 통합, 반문 통합의 단계적인 길을 가려면 당내 통합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가지고 쪼개지면 그다음 우파 통합, 반문 통합도 안 되는데 선거는 참패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를 정도 아무리 정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걸 모를 정도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알면서도 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게 길이 아니다 싶으면서도 그게 지금 오세훈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선거에 이기려면은 우리가 네. 우리 보수만 아니라 중도 세력까지도 우리 확장해야 된다. 네. 그 확장 후보가 자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확장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입장이시네요. 그렇죠. 오세훈 후보도 우리 당내 소중한 자산이라고 보고요. 오세훈 후보가 확장성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라는 것도 저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대선 과정까지 뭐 황교안 설령 후보가 이번에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꽃길 깔려있는 쫙 비단길 아닐 거라고 보고 아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쟁은 힘들고 피곤한 거지만 경쟁이 없는 그 조직, 그런 집단은 도태되기 마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의 역할 선전 기대하고요. 다만 이제 또 오세훈 후보는 그런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 과거에 어떤 그분이 했던 정치적인 선택에 대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런 면들을 이렇게 좀 깨끗하게 불식시키는 쿨한 이런 정치인으로 본인이 뭐 이렇게 그런 기회로 만들어내느냐 못 내느냐 이게 오세훈 후보의 뭐 역량에 대한 평가겠죠. 뭐. 예, 정말 분노할 일이고 분노해야 될 일에는 분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저희 한국당도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걱정이 많고 너무 점잖고 그런 면이 있는데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선거제도 선거법은 합의죠, 예. 그럼요 합의로 했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걸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 이거는 그냥 뭐 의회주의 이런 차원을 떠나서 말 그대로 좌파 독재하겠다. 그리고 절대 정권 안 내주겠다. 뭐한 말로 예전에 저기 했던 말로 하늘이 두 쪽 나도 20-30년 장기 집권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저기 한데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역사에 대한 책임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원직 총사퇴는 물론이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이거는 막아내야 된다고 보고 국민들께서도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초부터 했던 지역 차별적 예타 면제 사업부터 시작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때 도입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고 있고요. 지금 예산 투어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저희 지역 충청권에서 갑자기 광화문에 집무실 만들겠다고 했던 것도 안 지켰던 분이 갑자기 세종시에다가 대통령 집무실 만들겠다고 그러고 이 곳곳 조혜주 무엇보다도 조혜주 상임선관위원을 자기 공신록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청문회도 안 하고 임명 강행한 거 이 모든 것들이 총선에 올인해서 총선에서
어떻게든 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개헌선 이상이겠죠. 이렇게 해서 좌파 장기 독재의 길을 열겠다는 거고 그 정도의 욕심이 있으니까 패스트트랙 태우겠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한국당이 그동안 너무 점잖아서 아마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고 자기가 곧 죽을 건데 그냥 앉아서 죽을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대구 저희 전당대회 행사장에서 소위 문재인 정권의 4대 악정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렇게 이제 경제 악정이고요. 경제 악정은 쉽게 얘기하면 없는 사람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 등등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정권, 서민 피폐하게 만드는 정권이다. 그리고 일자리 뭐 상황판 만드느니 뭐니 했는데 일자리가 19년 만에, 9년 만에, 5년 만에 모든 게 통계 수치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업자 숫자 그다음에 그 장기 실업자 숫자가 19년 만에 최대입니다. 실업률 9년 만에 최대입니다. 그리고 체감 실업률 15년 만에 최고입니다. 이런데도 그냥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거. 이 경제 악정에 대해서 야당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안보 확정인데, 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얘기했던 북한의 목적은 비핵화가 아니고 남한의 무장해제,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다라고 미국 그래도 하원의장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고, 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상원 청문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다. 여기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하노이에서 하는 게 바로 월남식 평화협정, 레둑토하고 키신저하고 파리에서 했던 그 월남식 평화협정, 그 뒤는 어떻게 됐는지 알만했습니다. 이런 거 이거 더 이상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정치학정인데, 정치학정이 바로 좌파 장기 집권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 부정선거 획책 음모, 이게 정치학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네 번째는 지금 말하기도 저기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문다혜, 뭐 서영교 등등 해서 이런 비리학정, 이거와의 전쟁 선포한 건데, 과거 4대 악법과의 어떤 전쟁처럼 이번에 4대 악정과의 어떤 전쟁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안이라고 최종적으로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정개특위가 열리니까 정개특위에서 저희는 모든 걸 논의하자라는 게 일단 공식적인 입장입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저희 입장 분명히 거의 100%의 의원들이 다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 아까도 제가 가령 이제 원내대표 경선 관련 세 가지 기준을 정하니까 답이 나오듯이 이건 이런 겁니다. 첫째, 국민이 원치 않는 의석수 증가, 이거 안 된다. 예, 절대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총수는 증가는 안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민주당도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아니 민주당은 보니까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받겠다라고 하잖아요. 일부라도 받으면 초과 의석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석이라도. 예, 그럼요. 몇 석이라도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권력 구조와의 정합성이 있는 제도여야 된다. 지금 어쨌건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와 정합성이 있는 선거 제도여야지 그래도 국정이 돌아갈 수 있다.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려면 내각제 내지는 내각제적인 헌법으로 개헌을 하는 거와 같이 동시 추진한다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어떤 안을 저희가 내지 않는 겁니다.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연동 비례대표제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독일만 하고 있고 알바니아하고 레소토에서 했었지만 담합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담합을 할 수 있는 이 조건이 레소토나 알바니아보다도 훨씬 높다. 가령 호남에서 민주당이 지역구 내고 다른 이중대당, 삼중대당이 이 비례대표 먹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자유한국당 고사를 위한 제도가 될 뿐이게
예상된다. 아주 강한 가능성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들 등등 해서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초과 의석이 나온다. 그럼 국민들한테 300명 뽑겠다고 말씀드리고서 실제로 그게 310석이 되든 20석이 되든 최대 360석까지도 나오는데 그렇게 그럼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 예. 그걸 국민들이 동의하시겠는가? 자신감 생겨서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더 위기감이 강해서라고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소선거구제를 저희가 포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는다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군소정당으로 스스로 전락하는 길을 택하는 거. 그 중에 몇몇 의원들은 살아남겠죠. 뭐 그거는 개인으로는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당으로는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는 거. 연동비례 받으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집권 의지를 포기하고 몇몇 의원들 자기만 살아남는 이런 거 이상도 이하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구라 제가 그렇게 뭐 영남이어서 소선거구제 하면 무조건 이런 거 아니거든요. 당 차원에서 봤을 때 얘기다. 그리고 지난번 원내 지도부 때 일을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왈가왈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진행이 뭐 이렇게 되고 여당 측 내지는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들 의원들한테 제대로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거는 그래서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모든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물론 거기에 속으로 개인적으로는 이 도농복합형 해가지고 여기 또 서울 같은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나는 그래도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 속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전체적인 의원들의 겉으로 이렇게 공론화 과정에서 이 총회에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걸 당론 이렇게는 안 했지만 아무튼 거의 100% 의원들이 연동 비례대표제 받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우파 정당이 정말 제3 내지는 제4 정도의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는 이런 게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 결국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n분의 1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럼요.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2중대, 3중대, 4중대 당들이 쭉 나와서 그들이 200석 넘게 차지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저 사람들이 이렇게 목을 메고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을 매는 게 아니죠. 남들 목을 매겠다고 하면서. 네, 그런데 이 한국당의 이런 격한 반대에 불구하고 할 것 같아요. 좌파 독재 20년, 30년의 길을 이번에 확실히 닫겠다라고 하는 그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술자 이해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저렇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정말로 심각한 위기감 속에서 대처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월이 짝수달이 원래 무조건 하는 거고요. 그럼 3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월은 다시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2월은 지금 이제 열려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본회의를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이제 사실은 정책위장이 되고 싸우겠습니다. 야당이니까. 근데 정책으로 싸우겠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이 국회라는 무대가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효과적인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저로서도 정책의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거죠. 국회를 열어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될 무한 책임을 여당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 한 가지도 양보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도. 지금 김태우부터 시작해서 거듭 얘기하지만 문다혜까지 오기까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이게 청와대 공식 반응들입니다. 이런 정말 이렇게 이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과거라면 이제 YS나 DJ조차도요.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사과드리고 뭔가 좀 이런 최소한의 소통을 했어요. 근데 완전히 정말 그냥 뭉개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공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어디가 져야 되겠는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셨다가 금방 이야기처럼 김태우, 신재민, 고용세습 쭉 하시다가 소년 하나라도 받아라. 지금 이렇게 좀 중간에 그랬다면서요. 나경원 원내대표 중간에 정말로 벽창호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손혜원 국정조사라도 하자. 근데 그것마저도 소위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걸로 다 뭉뚱그려서 여야를 다 하자. 라고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해충돌은 이해충돌대로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수를 대상으로 이해충돌 어떤 혐의가 있는지 뭐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자. 그러나 손혜원은 건이 다르다. 이건 명백한 범법 행위고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받고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드루킹 그 관련해서도 단지 대선 때만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도 정치인들에 대한 댓글 공격들이 조직적으로 김경수와 연계돼서 있었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다른 건도 곧 또 드러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수백 개의 기관 부처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이거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저기하고 수많은 사람을 가뒀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데 이런 일을 벌이고 또 지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렇다면 지금 손혜원 국조 하나 이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김태우 특검, 신재민 국조, 뭐 청문회, 신재민 청문회, 그리고 이 손혜원 국조, 뭐 김경수 제2의 특검 등등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 받아라. 이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걸 뭐 여당이 다 받지도 못할 건데 지금처럼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걸 할 수도 있고 그래 되면 계속 국회는 공전될 수밖에 없죠. 계속 국회는 공전되는 걸 넘어서서 저희도 그러면 계속 안 받는 상태로 저렇게 국정에 이렇게 큰 잘못이 드러나는데 그냥 뭐 이렇게 공전만 계속 하고 있거나 끌려가거나 이래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없다. 장애 투쟁을 뭐 장외 뭐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그 투쟁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블랙리스트 건 하나만 봐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블랙리스트보다 몇 배, 몇십 배가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이 탄핵의 한 사유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한 사유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고 국회를 열어라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진상을 규명해라라고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 드루킹 댓글도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1억 건이 넘는데 그중에 8,840만 건의 댓글을 김경수와 연계해서 해냈는데 김경수 뒤에 누가 있느냐? 이제 송인배도 등장하고 뭐 이렇게 청와대 인사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그 뒤에 몸통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조사 안 하고 그냥 4월 국회, 3월 국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 한가 문제나 그게 또 그렇게 작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무게 중심이 김경수 제2특검으로. 그거 반드시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드루킹뿐만 아니라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정말로 크고 중차대한 문제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사실은 이제 그 현지 투표가 있습니다. 그 모바일 투표도 있고 주말에 현지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참 당내 정치 일정이
워낙에 이걸 중간에 스톱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만은 새 지도부가 새 대표가 선출이 되면 저희 기존의 원내 지도부하고 뭐 분명히 협의는 해야죠. 협의하고 이렇게 뭐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원내 지도부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 인식은 정말로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게 오히려 없는 사람을 더 괴롭히는 실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7% 감소했습니다. 소득 상위 20%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챙겨주려고 했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 고통에 신음하고 제발 그만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고용성장 이러면서 다 국가가 안아드리겠다고 나라가 안아드리겠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제발 앉지 말고 나 안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 게 첫째인데 그 중에 첫째가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고요. 두 번째가 이 뭐 부동산 정책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정책. 네.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 그 두 번째가 사실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인데 소득 주도 성장의 어떤 폐해로 인해서 또 일자리 숫자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서민층 피폐해지고 일자리 대란, 일자리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다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게 보면 원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기 돼야 된다라는 거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타도해야 될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인식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 기조가 과거 정부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이 뭐 특정 지역 중심으로 과도하게 비싸다 뭐 이런 것들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정책 취하는 것까지는 백보양보해서 근데 그럼 그렇게 해서 보유세 막 폭탄을 때리려면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퇴로를 열어줘서 거래세를 좀 낮춰줘서 팔수라도 있게 해야 되는데 거래세는 거래세대로 더 높이고 그러면서 보유세를 제가는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밖에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했는데 이런 점들이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고 지금 저기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면에서는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없다.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시장을 이기려고 하고 시장을 마음대로 이끌어 보려고 그래서 경제 면에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라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왜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까? 레닌도 가봤던 거고요. 예, 볼시키 혁명 이후에 러시아 경제에 좌파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마오쩌둥도 문화혁명 전후에서 신경제 하면서 했던 거고요. 다 했던 겁니다. 베트남도 공산화 이후에 했던 거고요. 북한도 어떻게 보면 했던, 근데 다 실패했기 때문에 도이모이도 하고 개혁 개방도 하고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반드시 가겠다라고 하는 이거에 국민들 서민들은 절망하고 전율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진부한 얘기를 떠나서 평화 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거는 오히려 우파 정부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7.4남북 공동 성명부터 해서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공동체 통일 방안 등등 해서 그동안에 우파 정권이 노태우 정권 때문에 그래서 북방 정책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그때 성과를 냈던 게 바로 우파 정권이었다. 좌파 정권 때는 말은 화려하고 그랬지만 갖다 퍼주기만 했지. 핵무기로 돌아오고 천안함 폭침으로 돌아오고 연평도 해전으로 돌아왔지. 실제로 성과가 나타나는 게 하나라도 있었는가. 그런 면에서 진정한 현실적 평화통일 정책, 평화적인 대북 정책을 펴은 것은 바로 우파 정당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왜 그런 결과적인 차이가 나타나는가?
나이브한 유화 정책, 그 대표적인 게 그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이 뮌헨에서 히틀러하고 맺었던 거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둑토와 키신저의 월남 평화협정 파리에서 맺었던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이브한 상대의 말만 믿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파의 평화 정책은 힘을 바탕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검증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이런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근데 북한에서 비핵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말 말고 그걸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저 제재, 국제 공통의 어떤 제재를 위반하면서라도 어떻게든 해주고 싶어서 그러려다가 제재로 미국에서 반대하니까 걸리고 하는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이런 거죠.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건데 북한은 과거에 이런 좌파 정권이 수립돼 가지고 유화적인 정책을 취해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돈만 싹 받아먹고 그 돈 가지고 핵무기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와서 그 할아버지인 김일성이도 그렇게 국제사회를 속이고 같은 동포를 속였고 김정일이도 그랬는데 김정은이는 진짜로 순수하게 그런다라고 고모부도 죽이고 지 친형도 죽인 그 친구가 그럴 거라고 믿으라고 국민들한테 믿을 수 있는 뭐를 보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우리가 믿고 평화로 가야지 이거 퍼줘야지 어떡합니까 라고 아니 최근에 어제는 또 그래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서 다 비용은 우리가 될 테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고용국가 얘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런 거죠. 남의 돈 가지고 남을 위해 쓸 때 사람이 돈을 제일 좀 잘못 쓸 가능성이 많다라고 한다는데 안아주겠습니다, 안아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 자기 돈이냐?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막 퍼주고 그럴 권리까지 권한까지 국민들한테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보여라. 그럼요. 그 말을 했어요. 그럼 협상 당사자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보여줄 수 있는 게 믿을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게. 검증,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리스트 전부 내고 그 리스트에 대해서 검증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냈죠. 여기는 이 시설은 언제 어떻게 검증하고 언제까지 폐기하고 이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들을 쭉 내고 그게 일정 부분 지켜지면 앞부분이라도 아니 그러면 그때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상조치 이른바 상조치도 그때 가서. 그럼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핵리스트, 핵시설, 핵물질, 핵인력 전부에 대한 어떤 리스트를 갖다가. 그럼요. 이게 미국도 처음에 그걸 요구했다 좀 바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완강하게 거부하고 우리 말만 믿고 일단 제재 풀어라. 근데 과거에 그렇게 해줘봤더니 그 돈만 먹고 안 하더라는 게 경험이 있는데 그걸 이번에는 믿자 이러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러는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금 그런 모양이지만 지금 미국 조야에서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 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뭐 주한미군 철수 안 되게 하는 법안도 이렇게 되고 그러는 것처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 국회 차원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입법으로 못하게 하는 법안도 국민적 동의 없는 어떤 대북 지원, 그러니까 비핵화 없는 대북 지원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년 총선에서 저희가 이겨야 되겠죠. 그런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겠죠. 저는 전임 원내 지도부가 또 잘못 판단한 것이 여야정 협의체에 대책 없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분명히 이렇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는 국회는 교섭단체라고 하는 게 국회법상이 있고 올해는 또 관행이 교섭단체 중심으로 의사일정이 정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야정 협의체 굳이 교섭단체도 아닌 이런 정당들을 끝까지 고집한 게 이 정부였고
이 전 원내 지도부 그 전 지도부 때 저희는 그래서 그런 거라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유지해 왔는데 불쑥 거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들어가 보니까 저희만 왕따 아닙니까? 뭐 특히 대북 문제 등등에 있어서 그런 식이라면 왕따 만들기 위한 자리에 그 하는 그런 거라면 아니고 진정으로 이 정부가 저희한테 정보 공유만이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존중하고 이렇게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핵 문제 관련해서는 검증 가능한 이런 정책을 취해간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고 기꺼이 그는 안보 문제 말 그대로 여야를 초월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